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회 시작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작년 연말에 종방 1주년 기념으로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띨띨이들이 또 이 누나가 자주 보고 싶다고 하도 보채가지고 보챈 거 맞냐? 예. 많이 더듬어지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원래 누님이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먼저 그 멤버 그대로 돌아온 우리 띨띨이들 띨띨스 소개부터 합니다. 우띠리부터? 예, 저 우띠 우석훈입니다. 작년에는 아무 일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누군가는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지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띨띨2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하, 예.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우띠리가 암만 노력을 해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3년 전인가? 무지하게 노력해서 하나 낳았지? 예, 그 첫째는 나서 지금 한 16개월 정도 됐고요. 그렇지. 예,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거. 둘째가 또 생겼어요. 야, 와, 웬일이야. 그래서 올 10월 달에 출산일인데요. 그래서 아기 돌보고 산모 돌보고 이제 죽겠습니다. 아니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뭘 애까지 만들었구만. 그러니까 그것만 잘 되네. 봐, 애기만. 애 크는 거 말고는 다 안 됩니다. 근데 애는 잘 커요. 예. 그 애기가 아직 엄마는 못하고 아빠는 해요. 늘 저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우띠리가 환갑 때는 이제 아기가 17살, 15살 이런 식이네. 네, 그 아들인데 같이 술 처먹을 날이 언젠가 세보니까 환갑도 넘어야 되더라고요. 또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 근데 누님도 지금 아기 가지려고 좀 노력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네. 가져야 됩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이게 애국하는 거라며. 누님하고 저하고 같이 경기도 용인 시민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참고로 용인 시민이 얼마 전에 됐어요. 예. 그래. 그 셋째를 낳아가지고 그 주민센터 갔더니 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을 줍니다. 와. 용인시는. 예. 서울특별시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셋째 못 낳겠어요. 난 둘도 힘들어 죽겠는데. 참고로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예. 양평에서는 예. 셋째 낳으면 500만 원 줍니다. 진짜? 네. 이 동네 완전 빵빵합니다. 그렇구나. 근데요, 이 시골 군단이 이런 데가 시승격 하려고 엄청나게 이런 데 돈을 투자해요. 근데 사실은 5만 넘어야 시되죠? 10만. 10만? 네네. 바뀌었나요, 요즘엔? 바뀐, 너무, 언제 살았어? 당신? 아니, 속초시가 그랬거든. 5만 넘을 때 시가 됐었어요, 그때. 예. 실제로 산 밑에 살다 보니까 깜깜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야한 방송이 되네. 자, 우리 선띠리 인사 좀. 예, 선띠리 선대인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고군분투, 불철주야, 예. 재벌가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얼마 전에 용인에서 집 사셨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자기는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샀다는 이런 그 루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야. 집 산 거 아니고요. 네. 양평에 있다가 양평에서 이제 애를 시골에 좀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학교에 보냈는데 중학교는 좀 그런 학교가 없어서 찾다 보니 용인에 있는 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는 김에 하여튼 가족들 다 이사를 왔고 그래서 사실 전원주택에 되게 살고 싶었는데 네. 전원주택은 여기 들어가려니 나
나도 뭐 부동산 문제 많이 다루지만 뭐 고기동 쪽 이런 데 가니까 네. 뭐 매매가가 거의 15억, 20억씩 하더군요. 고기리. 그렇죠. 요즘 고기동이라고 이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교육 위해서 하여튼 용인으로 왔다면 그건 위장 전입이냐? 위장 아니. 전업입니다. 위장 전업. 그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표기로 하자면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맹모 삼천지교죠. 맹부 삼천지교. 네. 맹한 아버지란 뜻이죠, 맹부. 아, 그래. 하여튼 용인으로 이사를 왔다니까 웰컴이고. 아니, 저 빼고 다 용인 시민이에요. 그래. 네. 그런데 야 같은 용인인데 여기 호미까지 오는데 오늘 50분 넘게 걸리더라. 예, 예. 아, 진짜 용인이 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용띠리도 이제 용인 사니까 용인의 그 지리라든지 위치를 너무 다 잘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고길이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고길이? 고기 얘기 나오니까 고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 예. 고기리는 지명이고 우리 김미아 누님이 처인구에 사시고 우리 선대인 소장이 수지구에 사시고 저는 또 공평하게 기흥구에 살고 있습니다. 기흥구. 예. 용인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TV는 어떤지? 네, 요즘에 4월에 TV 아니, 소개 안 나가는 거. 아, 소개도 안 했구나. 네. 어.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니 잠깐만요. 왜 저는 박수를 안 치시더니 야. 하여튼 쿡 찔러야 돼. 네. 집을 샀다는 의혹이 있어서 개집 말고는 안 샀어. 그래서 용띠리는 지금 이제 개국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예. 아, 잘 되고 있지? 예, 국민 그 TV는? 지금 웰빙 센터 9층에 저희가 이제 TV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노종면 단장. 아, 노종면 씨나 좋아해요? 예, 네. 노종면 단장의 추상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 네. 우리 용띠리 국민 TV는 참 좋겠어요. 노종면 기자가 있어서. 예, 예. 누가 이제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종북 아니고 종면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 노종면 단장을 좋아해가지고 네. 다 친노예요. 그러네. 아. 종북이 아니니까 보니까 친노야. 예. 뭐 말하는 거 보니 누님도 친노구만. 왜? 아니 친노종면이네. 아, 나 보니까. 노종면 씨 좋아해요. 우리 만난 적도 여러 번 있고. 예. 사람이 바르잖아. 근데 노종면 선배 좀 뒷담화를 하자면은 그 양반은 놀라운 게요. 술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취해요. 나는 약간 취한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마셨길래? 내가 많이 먹었더니 네. 자기도 좀 먹었어요. 근데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글쎄, 흐트러진 모습은 못 본 것 같아. 스님하고 술을 같이 먹었는데, 노종면 기자하고. 네. 스님 앞이라서 그런지 흐트러지진 않더라고. 근데 저랑 마실 때는 좀 흐트러지던데요. 그랬구나. 그래요. 자, 우리, 띨띨이들과 함께 돌아온 저는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낙곱살 해오면서 처음에는 그냥 1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띠리가 금주 선언하면서 금주 1회, 우띠리가 애 나면서 출산 1회, 다 우띠리가 그래 요런 식으로 붙였어요. 요런 걸 이제 역사 용어를 빌자면 연호라고 그러죠. 연호.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 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공개 방송하고 있는 이곳이 수락질 누나가 하고 있는 카페 홈이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리 지리적으로 아까 우리 용띠리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평일이잖아. 예. 평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홈이에 가득 채워주시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서울로 치면 100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무려 7,000명이 이렇게 꽉 채워주셨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고, 경찰 추사는 2,000명. 근데 우리나라 취업난이 참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일순 들면서, 나는 꼽살이다가 앞으로 우리 용띠리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격주로 녹음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격주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반에 국민TV 라디오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여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 예, 여기 오시면 바로 들었죠. 예, 바로 그렇죠. 듣습니다. 제일 먼저. 카페홈이에서는 월요일 5시에 예. 공개 방송으로 녹음을 합니다. 다음 녹음은 3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3월 10일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주도 아니고 격주 월요일. 그러니까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은 팟캐스트로만 나가지만 앞으로 이제 국민 TV 라디오로도 나가고 팟캐스트로도 나가고. 이번 회부터. 이번 회부터. 예. 좋네. 예. 그래, 이번 회부터. 예. 그 시간이 황금 시간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옛날에 황금 홍준표 시간대입니다. 의원께서 황금 시간대에 틀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예. 듣고 싶은 시간에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2년 초였습니다. 그때는 대선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낙곱살은 여러 가지로. 2011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2011년 가을인가? 근데 선대인 때문에 2번 못 나가서 그랬죠. 여름이었죠. 여름. 그렇지. 여름에 처음 얘기 나왔다가 하여튼 녹음은 했는데 못 나갔지. 예.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늦가을 초겨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그래요. 하느님을 모시고 겨우 송출이 됐죠. 네. 너무 아픈 추억 같은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요번 한 번만 얘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100만 번째다 진짜. 아니 근데 대본에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 이거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우리 띨띨이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띠리가 좀 얘기 좀 해봐. 뭐 어떤 게 가장 고민이었는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번에 시작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까지 가면은 4년을 해야 되거든요. 격주로 계산해 보니까 100번을 해야 돼요. 100번을 할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0번을 어떻게 채우냐 하는 그런 기획을 누가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하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낙곰수 팀과 좀 달라서 스텝도 다 있어요. 매니저도 있고 작가도 있는데 지난번 에피소드 1 할 때는 그냥 무료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 마련해서 월급을 주든지 이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좀 잘 답이 안 나와서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미아노님이 갑자기 하자고 그러셔가지고서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올로케로. 올로케로. 네. 저희가 미아노님 안방까지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큰 결심들을 해줬고 100회까지 가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용띠리는 먹는 거 보니까 너는 건강은 아니에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화병 때문에 100회 가기 전에 화병으로 왜 화병? 죽어나가는 게 아닐까? 예? 왜 화병? 아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국가 권력이 대놓고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만들고 간첩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 하면서 좀 풀어요. 다음 선거 때 말이죠. 반대편 유권자들을 다 화병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좀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근데 유권자가 무슨 죄가 있어? 유권자가 죄가 있지. 그쪽 안 찍은 죄.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이 낙곱살이가 새로운 것보다는 이 경제 꼼수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학자들이 쉽게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 예. 쉽게 서민들이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그물망을 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예를 들어서 턴키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어떤 모피아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금융에 이런 꼼수들이 있었구나. 네. 내가 이런 것들은 피해서 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런 점에서 꼼수가 있다면 한번 항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것만 주면은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사실 우리가 2012년에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자들은 진화했습니다. 진화했어요. 당장 민영화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공적 자산을 그냥 재벌한테 넘기는 다이렉트 판매였잖아요. 이제는 연기금을 통해서 3쿠션으로 파는 이런 식으로 민영화가 진화가 됐어요. 짚어낼 것들이 많다. 근데 설치류에서 조류로 가면 퇴화하는 거 아닌가?
자기 조류였나? 자, 어찌됐건 낙곱살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로 저희들이 의기투합했고요. 우리 띨띨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미 1회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일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자 안보 산업입니다.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창조 농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식품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은 그야말로 생산물을 가공을 하고 지거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기타 수출도 하고 수입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전방위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돼서 이루어지는 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라는 이 공간이 어떤 농민의 어떤 일터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휴양의 터전이고 길이 보존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갖고 오고 1차 산업적인 마인드 그리고 2, 3차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농산업을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렇게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일본이나 또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을 보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의 어떤 그 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일부 정치가들은 우주 산업이다. 또는 나노 산업계 못지않게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농업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동원됐네요. 정말 농업의 미래는 밝기만 할까요? 자, 오늘 낙곱살 호미 1회에서 얘기해 볼 내용은 농업에 관한 겁니다. 농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카페 호미도 단순한 카페가 아니고요. 우리가 표방하는 게 이제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 이 근방에서 제가 농사도 짓고 있지만 여기에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우리 우띠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도심 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없다. 예. 그래서 그것과 우리 여기 소농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카페를 논밭 한가운데에다 차린 건데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귀농하고 싶다.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그 풀밭을 뛰어다니게 하면서 기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어요.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심 있는 분들 그 얘기도 주요했지만 최근에 이 농업이라는 게 6차 산업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차, 2차, 3차인데 4차, 5차를 뛰어넘어서 6차 산업. 이게 뭐냐? 난 궁금한 거야. 1차가 농업, 광업 같은 기초고 2차가 공업이고요. 3차가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참고로 건설업은 3차 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얘기한 6차 산업은 4차 산업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왜 4차, 5차 띄고 6차야? 5차도 없어요. 근데 왜 6차로 띄어? 원래 1, 2, 3인데 1차는 소주, 2차는 맥주, 3차는 룸사롱. 그건 아닌가? 미안해요. 근데 이 숫자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1, 2, 3을 더해도 6이고 1, 2, 3을 곱해도 6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하여간 1, 2, 3을 다 포괄한다는 면에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1차도 하고 2차는 가공이잖아요. 3차는 유통 등 서비스니까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원래 의미인데 실제로 잘 보면은
기업화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자, 얘기해보죠.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정부 쪽에서 이제 6차 산업, 뭐 6차 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를 내가 찾아봤어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대략 이제 이래요. 농촌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제조 가공해서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참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모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양길이라고 생각하는 농촌에 또는 농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나? 6차 산업으로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아프리카 누가? 예술박물관. 노예노동. 그 0차 산업인가요? 우띠리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전환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90년대, 2000년대 유럽, 미국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6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안 썼는데 최근 동향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이렇게 해서 딱 잘 된 사례는 국부적으로만 있지 국가적으로는 아직 없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농민수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했으면 농민수가 늘어야 되는데 농민수가 미국도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좀 잘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그 유일하게 좀 는 데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이게 잘해서 는 건지 딴 게 어려워서 농업이 그냥 버티는 건지 기준을 삼기가 어려워가지고서 하여간 최근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계적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3차 산업으로 돈을 넣는다는 게 잘못하면은 건설업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농민한테 돈이 가고 농업에 돈이 가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집 짓고 도로 만드는 사람으로 돈이 갈 위험이 많아요. 거기까지. 생생한 저희 고향 마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산. 예, 고향이 이제 경북 과수원집 아들이 선택입니다. 요번에 설에 갔더니 우리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삼성현 역사문화관이라고 뭐 역사문화공원 이게 한 몇백억 들어서 이렇게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농촌 체험 관광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 진짜 과수원 한복판에 들어서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가봤죠. 가봤더니 그냥 역사관이라고 해서 그냥 한옥 모양으로 되게 멋없게 그냥 아주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 몇 개 지어놓고 그 다음에 놀이터를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 농촌에서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또는 그 지역의 문화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냥 그래? 그걸 껍데기만 빌려와서 그걸 테마로 해서 그냥 토건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은 기대감이 있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매년 농촌 지역 일자리 5,000개 창출 이런 목표가 있어. 그다음에 6차 산업 주체 1,000개 육성 100억 이상 매출 규모 이거거든. 그러면 뭐 이게 21세기판 새마을 운동 같기도 하고. 일단 이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농업의 기업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커져가지고선 뭔가 생기려면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그러니까 실제 그 농민들이 주체가 되는 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 기업들이 그 돈 따먹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업이 농업 좀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이 있어야 되니까 소작이나 월급 농업은 금지돼 있어 헌법이. 그러니까 누군가 땅을 가지고선 소작을 하는 건 헌법이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7년도에 9차 개정 헌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농업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걸 막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농업에서 기업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왔던 그 농업 기업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개발되면서 테마파크가 되고 돈을 벌겠지 했는데 부동산 위기가 농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왔으니까 이 농업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기업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잘 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잘못하면은 가끔 제가 쓰는 말인데 이렇게 갤럭시 넙치 뭐 그런 수산업 같은데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갤럭시 쌀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농민들이 커져서 그래서 갤럭시 넙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갤럭시 배추 뭐 옵티머스 가지 뭐 이런 거. 그런 아니 거 아니야. 수입산은 없어? 애플 없어? 애플. 그래 그러니까. 뭐 아이 쌀? 아이쌀. 이름은 괜찮네. 아이보리. 아이보리 괜찮다. 아유. 어쨌든 일본에서 이런 비슷하게 시도를 했는데요.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수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모화를 해서 하면 될 거다. 근데 그런 게 유럽에서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본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잘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성과주의로 가면은 좀 전에 선들이 얘기한 것처럼 건물과 도로로 돈이 가고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돈이 가고 농민들 인건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결국 지방 건설사나 중앙 건설사한테 돈이 갈 위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띠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6차 산업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업형 농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영농단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커져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커지면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없고 정부가 돈을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왜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라고 했던 왜 녹색 모자 쓴 그 청년회장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 없고 청년회장이 그다 환갑 넘으시고. 예, 왜냐면 옛날부터 청년회장 했는데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청년회장 하니까 환갑이에요. 할아버지 무슨 청년이야 그러면은 내가 제일 청년이야 이 동네에서. 청년회장 쭉 하다가 정년회장. 근데 그런 분들이 소위 이게 다방농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방에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내지는 지역 농협 아저씨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소위 지방토우라고 하는 토급 농민들은 좋아할 수 있죠. 돈이 일부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귀농자라든가 실제로 조그맣게 농업 짓는 사람한테 그 돈이 갈 거냐. 이를테면 카페 홈에 이 돈이 오겠냐. 제가 보기엔 안 올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돈은 썼는데 현장에서는 그 돈 본 적이 없고 중간에 누군가 다방에서 빠질 위험이 많다는 거죠.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100억 규모의 1000개 농업기업 이거잖아. 근데 그게 미국 같은 데 보면 왜 헬기로 막 그냥 씨를 막 쫙 뿌리고 막 이런 커다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는데 왜냐면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캘리포니아 쌀.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쭉 뭔가를 정책을 발표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지금까지 뭐 발표한 것들 중에 보면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좀 다른 이야기는 4대강 사업 뭐 하면은 일자리 수십만 개 늘어난다면서요. 그 수십만 개 일자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나중에 합쳐보니까 겨우 상시 인력 한 몇천 명 늘어났는데 일용직. 네, 그 중에 800명은 공무원 조직.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농업 지금 이제 6차 산업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규모로 하면 어떻게 될 건지 보려면은 제일 쉬운 게 아산을 보시면 돼요. 아산에 현대 농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원래 정주영 왕회장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 나오시네. 정주영입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왜 나를 불렀어? 거기 땅이 있어서. 봉준이가 그 서울시장 나온다고? 아니. 좀 말려줘. 그 북한에 소 데리고 끌고 갈 때 그 소를 거기서 키웠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농사를 짓거든요. 쌀도 매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걸 텃밭을 한다고 분양을 시켰어요. 300평이가 잘라가지고서. 만약에 그 농사가 현대가 해서 돈이 됐으면은 그 땅값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에서 지금도 그 땅값의 변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가 그렇게 대규모로 해도 그러니까 헬기 뿌리 거기도 난리치거든요. 근데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저희 고향 마을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오늘 뭐 6시 내 고향이야? 진짜 6시다. 진짜 6시네. 야. 에로 영화 이름 중에 6시 내 고환이 하나 있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네가 애들 와 있어. 아니 근데 사실은 고환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질은 아니에요. 그래 저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저질인 거야. 그래요? 네, 그래 그렇죠. 나 저질이야. 근데 우리 애 엄마는 당신하고 사돈 안 되니까. 자 고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이가 아니고 고향. 고향. 그 우리 마을에서 하여튼 포도 집산지예요. 경산이. 그리고 꽤 많이 생산을 하고 포도 때문에 이제 농촌 마을 중에는 소득이 꽤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돈 많이 버시는 분이 한 연간 1억 5천 정도 버실 거예요. 연간? 예. 그리고 와, 연간이면 포도밭도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뭐 10,000평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1억 5천 한 2억 이 정도 버실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억짜리를 키운다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농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딴 걸 한다는 거죠. 딴 걸 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성과주의 아까 이제 우뚜리 형님 이야기하셨지만 성과주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대기업 자금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세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따먹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역의 토후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회사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조그만 뭐 농업형 뭐 회사라고 하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그냥 돈을 따먹지 우리 농업 발전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들이 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농업을 얘기하지만 농업이나 농민은 없고 기업 플랜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6차 산업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이런 지역에 가면 와이너리 있잖아요. 와이너리. 그게 6차 산업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하잖아요. 그게 농업이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라는 걸 제조하죠. 포도주를 병에 담아서 사실 생산을 하잖아요. 그게 2차 와인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그 와인이나 포도를 가지고 또 그와 곁들인 잘 만난 음식들을 서비스해서 식당업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묶어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 걸 하잖아요. 관광산업하고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와이너리 자체가 1차, 2차, 3차가 버무려져 있는 그래서 정말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형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막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토양이 있는 거예요. 와이너리를 뭐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와이너리도 그렇게 이제 생산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전통과 이렇게 오랜 전통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와이너리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관광 상품들이 생겨나는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업 생태계 이야기하는데 농업도 당연히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잘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현실에서 농촌에 현실에서 한번 그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그런 건 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뭐 100억짜리 뭐 농업 기업 몇 개를 키워서 일자리 얼마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건 포장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누가 좋아지냐면 대기업이 혹시 로비에 돈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아니면 농업 사업이에요. 단위 농업 외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그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농협이 진짜 많이 현대 고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LG 뭐 아니 농협이 굉장히 네. 지금 커지고 근데 꼭 있지. 거쳐야 되니. 그러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아까 고안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아, 얘네 저기 1년만 하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조금 더 10년, 20년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빈집은 많아요. 근데 그 빈집이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할 거냐, 그리고 조금씩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10년, 20년 계획을 짜야 되는데 3년 내에 성과를 보이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다 실패해요. 그런 건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막 들어가면은 이미 조직이 있는 농협 아니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라고. 그렇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게 그쪽이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조그만 소농을 도우려고 해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잖아.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의 대변인 한 분이 이제 여기 놀러 오셨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정규적으로 음식을 이 동네에서 나는 로컬 푸드로 먹이고 싶은데 그것을 소농들은 못 대주는 거야.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없이 거대한, 그러니까 딱 그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데다가 지금은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소농들은 또 소농들대로 소외되는 거고, 뭐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 지원을 해서 조그만 단위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관리와 이런 것들이요. 그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영농법인화를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100년 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반장 선거할 때 부패 선거할 수 있잖아요. 무슨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준 애가 반장 된다. 그러면 아무도 반장 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돈 따오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돈 뿌려준다라고 하면서 법인화한다 그러면은 부패한 반장 선거처럼 되는 거죠. 딱 잘 집었네.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무슨 피자 사주는 사람 반장 시켜주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면 옆 동네 이사 저기 전학 오라고 해가지고선 부잣집에 와서 반장하든지. 그래요. 나도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농사 짓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또는 이제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점들도 굉장히 많고. 그 동네 와 보니까 이주 노동자 이웃들도 많으시대요. 보니까. 여기에 저희 동네 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러시아에서 오신 분, 카자흐스탄. 아니 그 소똥을 뿌리는데 카자흐스탄 분이 막 근육이 불룩불룩한데 런닝만 입고 딱 앉아서 소똥을 막 뿌리는데 너무 멋진 거야. 정말이에요. 너무 반했습니다. 네. 또 이 러시아 여성분들도 보이고. 러시아 여성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돼지고기를 구워요. 아니 돼지고기를 왜 구워요? 예? 왜 구워? 아니 일손이 딸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 가면 내가 어디 여기가 시골인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저희 동네에 엄청난 하여튼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게 시골이니까 돼지고기 구워 먹는 집이 있어요. 어느 날 식당이요? 네, 식당인데 삼겹살집. 네, 삼겹살집인데 러시아 분이 불을 붙여주고요. 남자분이 러닝 셔츠를 입고 너무 이쁜 여성이 돼지고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맛있겠다 그만큼, 근데. 네, 다국적 이신 분들이 시골에 많이 지구촌이네 한마디로 여기는. 예. 아주 작은 지구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농촌에 붕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다음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 젊은 사람들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노무현 DJ 때도 잘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때 교육인적 자원부라고 하면서 자본 이런 말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만 손익분기점 안 맞으면은 통폐합을 시켰잖아요. 통폐합을 시키고 나면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은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주는 걸 이해를 했으면은 그때 그 작은 학교에 보조금을 줬으면 지금 이렇게 붕괴 안 됐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선대인 소장. 그렇죠. 양평 살다가 학교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시골 초등학교는 잘 있어. 아니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여기 두창 초등학교 네. 분교였다가 대한민국 역사사상 처음으로 본교로 승격한 데거든. 아, 분교에서 본교로. 그러니까 몇십 명 있다가 200명이 됐어 학생이. 어마어마해진 거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농촌에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마구 몰린 거야.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요 옆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팔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폐교를 가지고 많이 꾸며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폐교를 가지고 과연 이런 거를 꾸미는 게 옳은 것인가. 그 폐교가 된 학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 학교 만들기 운동 같은 거 다시 돌리는 운동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경기도가 조금 덜판 경우예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지고 있자라고 그렇게 했고. 근데 이건 진보 쪽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되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가 나오면 싸게 나왔으니까 사서 이걸로 뭘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거를 학교를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마이뉴스도 강화도에 폐교 사서 기자학교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말이 먹히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나니까 학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없애기는 쉽거든요. 그렇지. 그 넓은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 지역이 다시 젊은 사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지금 폐교가 된 저곳. 그곳이 5년 동안 이제 뭐랄까?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다가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소유권은 안 주고 임대권만 준 거야. 아니 소유권이 넘어갔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폐허로 내비두는 거야. 그냥 5년 세월 기다리는 거지. 그렇다가 남한테 팔면 저게 땅이 뭐 얼마야. 엄청난 금액으로 팔 수 있잖아. 오늘 자꾸 고향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고향이 아니고 고향. 고한 아니고 고향. 겨우 엄마 아파트 발음 좀 된다 싶었더니 진짜. 엄마 경작단다며. 이제 끝날라고 발음이 안 돼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가 시골의 분교였어요. 분교였는데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있었는데 대학 졸업할 무렵쯤 되니까 그게 폐교가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숫자가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교생이 거의 한 30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줄더니 그냥 몇십 명 정도 단위로 가더니 그냥 그걸 이제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몇 년간 이렇게 조금 흉물스럽게 빈트로 있더니 뭐가 들었었느냐. 오늘 주제하고도 겹치는데 농촌 관광체험마을을 만든다고. 관광체험마을. 공룡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공룡 박물관이요? 그러니까 공룡이죠? 공룡. 근데. 공룡에서 공룡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아니, 공룡이 아니고 공룡이요. 공룡. 공룡. 네. 나 이거 하지 말까? 네, 하세요. 나 삐진다. 네. 아니, 하던 말만 해요. 안 하던 말 하지 말고. 갔더니요, 그 시골 마을에 그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굉장히 조잡스러운 걸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그걸 가지고 누가 보러 와요. 차라리 물론 이제 학교가 살아있으면 사실 훨씬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농촌 체험 마을로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사실 아무도 보러 안 오거든요. 그래도 그거 만든다고 한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참 안타까운 거고. 거꾸로 저희 애가 이제 다니던 초등학교는 있잖아요. 양평의 초등학교는. 거기가 원래 한 50명 이하로 이제 아이가 줄어서 막 폐교 위기로 이제 치닫는다 막 그랬었어요. 그 학교도 한 수십 년 된 학교였거든요. 근데 뜻있는 이제 교사들,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주민들, 학부모들 이렇게 좀 뜻을 모아서 되게 이제 좀 자유로운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애들 이제 쉬는 시간도 좀 많이 주면서 실컷 놀 수 있게 다양한 이제 또 문화 체험 또 뭐 그 자연의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소문이 나서 거기도 지금 저희 애 졸업할 때는 한 120명 정도로 이렇게 학생 수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아까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지만 그걸 그냥 폐교되도록 했다면 그 농촌 마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노인들만 남는 마을이 됐을 텐데 그렇죠. 요새는요 젊은 학부모들이 이사를 와요 거기 진짜. 그럼요. 폐교됐다는 건 노인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농촌 대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와서 살 수 있게 해서 농민들을 늘어나게 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만약에 식구가 와서 이주해서 산다 그러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밤에 여기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그렇지. 가게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노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 누나가 얼마 전에 창원 KBS의 그 창사 특집을 했어요. 예. 웰컴 투 농촌이라고. 예. 농촌에 있으니까 농촌 딱 누나 아니니? 예. 그래서 가서 했는데 얼굴도 또 농촌스럽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농부님들 이제 만나보고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학교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한데 학생 수 늘리려고. 지금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 위기에 있으니까 인원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위장 치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르신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그 학교에 다시 재입학. 관련된 해외 사례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작년 올해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논의가 없는데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논의를 지금 미국이랑 EU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살고 있으면 그냥 사는 것만으로 돈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죠.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거기 살아서 아무도 없어서 황폐해졌을 국토를 대리해서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주자.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최첨단의 농업 대책이죠. 적극 찬성합니다. 6차 산업화 이런 거는 최첨단이 아니고 20년 된 잘 안 통했던 그 정책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논밭 한가운데 제가 흙을 돋구고 이렇게 그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대책은 농담을 해도 박수를 쳐주시고 아니 제가 바람 잡았어요. 네, 잘했어요. A. 미화 언니 130억 교회 돈을 손해보게 해도 무조건 아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뭘?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이 시험과 환난도 저에게 크게 좋게 만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앞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차차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장바구니를 책임져드리는 시간, 특별한 구성, 특별한 혜택으로 함께하는 센스 있는 쇼핑족의 선택, 우사쿤의 쇼핑 리스트.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우사쿤의 쇼핑 리스트. 저는 쇼호스트 김미화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홈쇼핑을 안 보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분, 일설에는 홈쇼핑을 통해서 그 비싸다는 자동차를 정말 저렴한 가격 88만 원에 3대나 사서 88만 원 세대라는 별명을 얻으셨다는 홈쇼핑 연구가 우석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톤 올리려니까 힘드네, 이거. 괜찮은 거요? 아니, 그래야 시간당 1억씩 버는 쇼호스트가요. 그런가? 그렇게 해요. 누님도 시간당 1억 벌면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우쌤님, 이 코너는 어떻게 꾸며주실 생각인가요? 저도 쇼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산 물건, 샀던 물건, 혹은 살 물건, 혹은 사지 않으려고 하는 물건, 그래서 저의 쇼핑 리스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싼지와 함께 뭐가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안전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난 이거 산다, 혹은 이걸 안 산다라는 얘기를 100번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4년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방송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요. 특정 상품, 특정 상호가 붙으면은 공중파에서는 이게 맨날 재판 걸리고 항의 붙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실험도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중파에서 하려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탐사팀이 쫙 실험도 해보고 전문가 만나서 해보고 그래도 잘 못하는 얘기를 저는 그냥 해드릴게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참 웃기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사회를 보잖아? 그럼 이제 분위기 막 띄우려고 목소리를 막 띄우고 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그런데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자, 첫 번째 노래 불러주실 분 장기 자랑하는 거야. 노래 불러주실 분 뭐 부르실래요? 그러면 선구자 하겠습니다. 일송정 서른 사람들 다 가요. 지금 우석훈이가 우띠리가 한 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우쌤 이 코너는 어떻게 꾸며주실 생각인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려고 해요. 목소리 깔고 너만 아니, 원래로 하고 나는 이렇게 저는 전문가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잘났다. 아니 그리고 혹시 소송 걸리면 혼자 당하세요. 우린 소송 걸리면 더 좋아요. 우린 공동 책임 이런 거 없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소송을 하면은 대법원까지 3, 4년을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밀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실험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말만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팩스로 해서 뭐 누구랑 같이 걸겠다 그랬는데 건 적은 없더라고요. 우띠리 얘기를 하나 하면 우띠리 작가 얘기가 아까 우띠리가 그러더래요.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 얘기 듣고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대요. 진짜 재수없는 스타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재수없다니까. 진짜. 그래. 이 첫 시간에 소개해 주실 상품은 뭔가요? 오늘 시작하는 때라서 제빵기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빵기. 빵 구울 줄 아시는 분. 약간명. 아니 토스트 만드는 거 이런 거 1200명 정도 손드네요. 그거는 토스터기라고 하지. 제빵은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빵 만드는 거. 근데 그 바게트를 만들려고 제가 요즘 제빵기를 막 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좀 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이것도 재수없는 얘기인데요. 그 프랑스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파리 씹대야. 네. 그래서 바게트가 몇 년 동안 저는 주식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식사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게트 드셔서 그렇게 앞니가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빵이 식사빵이고 한국에서 파는 많은 빵은 디저트용 빵이거든요. 간식용 빵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게트를 몇 년 전부터 좀 먹었는데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은 바게트라는 빵은 보통 이틀이 지나면 딱딱해져도 못 먹어요. 막 그래서 그거를 빵 부스러기를 내가지고서 스프 위에 띄우면은 그게 양파 수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게 딱딱해져서 못 먹는 빵을 거기다 띄우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저히 못 먹으니까 거기다가 버터 치고 마늘 쳐서 구우면 마늘 바게트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좋은 거야. 밥은 좋아. 바게트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바게트는 이틀 지나면은 딱딱해져서 막 이상할 정도로 딱딱해지, 그러니까 이빨 딱딱해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거는 2, 3일이 지나면은 딱딱해지거나 파란 곰팡이가 쓰는 게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바게트를 제가 사서 좀 먹다가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가 한 달 동안 까먹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멀쩡해 이게. 딱딱하게 굽지 않고.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것 곰팡이도 없고. 네, 곰팡이도 아주 없고. 깨끗한 거야. 부드럽고. 바게트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막 알아봤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밀가루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하는 밀가루를 이렇게 하면은 2, 3일이면 바게트는 딱딱해지는 빵이거나 아니면 좀 잘못 만들었으면은 파란 곰팡이가 쓰는 게 맞죠. 당연하지. 페니실린의 원료입니다. 푸른 곰팡이가. 근데 이게 멀쩡한 거를 그래서 제 주변에 전문가를 쫙 풀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방부 처리가 잘 된 튼튼한 밀가루를 썼기 때문일 거라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하든지 뭐 딱딱해지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게트를 먹을 때 저도 실험해보고 먹거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니, 실험을 어떻게 2, 3일 뒀다가 며칠 묵혀서 먹는 그냥 둬서 괜찮은 거는 먹고 곰팡이 안 쓰게 입 거꾸로 먹네. 아니, 그러니까 딱 둬서 딱딱해지거나 변화가 오거나 못 먹게 되는 게 그게 맞는데 잘 버틴다 그러면은 얘가 너무 튼튼한 거예요. 안 그런 바게트가 서울에서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구나. 그럼 하여튼 밀가루가 튼튼한 걸 먹으면 우리는 안 튼튼해지는 근데 거죠? 그 밀가루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온에 그냥 둬서 얘가 딱딱해지거나 곰팡이에 들거나 그러면은 이 밀가루가 좀 약한 거거든요. 예. 약하다는 거는 얘가 우리가 보약 먹으면 튼튼해지잖아요. 그런 거 안 먹은 거죠. 그 한 번 정도는 실험 삼아서 사가지고 나도 봐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네, 그렇죠. 참 대단한 해법이네. 아니 그게 밀가루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잖아요. 굉장히 멀리 오고 우리 밀이 거의 없다.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 밀은 전체 밀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밀로 또 바게트 만들기가 쉽지는 않고. 왜 우리 밀은 없어졌지? 옛날에 다 밀 납작보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밀해서 먹고 그랬었는데. 수입 밀이 우리 밀에 비하면 공짜에 가깝다시피 해요. 싸서. 그러니까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우리 밀 빵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 원가를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좀 좋은 마음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비싸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빵에 관한 얘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 애기가 돌 막 지날 때 그때부터 이제 단 건 안 주니까 바게트를 서울에서 여러 군데 사다가 괜찮은 걸 몇 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식 때 조금씩 줘요. 근데 너무 사기가 힘들어요.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 집에서.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바게트하고 무슨 이를테 호밀빵 정도 집에서 이제 지금부터 하면은 우리 애기가 한 4살, 5살 되면은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빵을 만드는 남자가 저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남자는 좀 재수 없잖아요. 집에서 빵을 만들자. 근데 빵을 남자가 구울 줄 알고 그러면은 조금 가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딴 과외는 안 시킬 거예요. 영어도 안 가르칠 건데 빵 만드는 거 하나 가르치려고 제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빵기를 이제 막 찾는 중이거든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하는 거네? 아니 환갑 때 가르치시겠네. 환갑 때. 아니 거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제빵기가 보니까 2년 전에 홈쇼핑계를 확 쓸었더라고요. 2개 브랜드가 쓸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제가 그 홈쇼핑 방송 다 보고 홈쇼핑에서 주는 왜 쇼핑 리스트 있잖아요. 나 그런 것도 봐요. 애가 시간이 많아. 애기랑 앉아서 같이 봐요. 야, 이 아줌마 옷 이쁘다. 그러고서 이거는 사과다, 토마토다. 근데 제빵기가 옛날에 한 10수년 전에는 밤마다 란제리 쇼가 나왔는데 우리 저 선배 하나 걸렸어요. 딸한테. 10살 먹은 딸한테. 그래서 아니 아빠 이거 뭐 보시는 거예요? 태연하게 엄마 사줄 거 지금 고르는 중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잘했네. 그렇게 넘겼다. 그럼 사줄 거 골랐을 수도 있고 또.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쭉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은 홈쇼핑에 제빵기가 없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빵기를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서. 사실은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손도 많이 가고 그렇거든요. 바게트를 제가 이제 구우려고 쭉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고 이건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재료가 없이 밀가루, 그다음에 소금, 버터도 안 들어가고 이스트 정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15시간 정도 발효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발효를 제빵기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빵기하고 집에 있는 조그만 오븐 정도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빵을 싸게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게 훨씬 싼데, 자기 애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 목적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튼튼한 밀가루가 아닌, 몸약한 밀가루로 하는 거를 식구들이 먹겠다라고 하는, 그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빵기 하나씩 우리 다 사고, 저도 연습할 때니까. 그리고, 카페 홈에 통해가지고서, 우리 밀로 바게트나 이걸 만드는 거를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해서 올 여름이나 가을에는 한번 만들어 볼까? 제빵기를 진짜 사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그걸로 뿌릴까 해요. 우리 그러게 한번 먹어보고 뿌리고 괜찮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쇼핑 리스트 1번에는 제빵기입니다. 제빵기. 국산 두 종 있는데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혹시 제빵기 업체한테 돈 받은 거 아니지, 형님? 돈을 받았으면 내가 밥을 샀지 벌써. 좀 알았어. 근데 제 말씀 그거예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신 것 같고요. 그 편집. 수입산을 꼭 사야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편집이라는 게 참 좋네, 진짜. 그러니까 국내 제빵기는 꼭 빵 말고도 그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이제 국산 이런 떡 같은 걸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수입산은 좀 더 비싼데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제떡도 돼요? 떡도 되고 저기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반죽도 되고. 근데 문제는 제빵이라는 거에 밀가루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밀이라든가 좋은 밀을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눈을 뜨면은 좀 싸고 튼튼한 거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겠고요. 애들 밀가루 만지는 거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 치륵 차륵 반죽할 때 애들이 막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잖아. 흙장난할 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라서 마침 농업 얘기라서 제빵기 얘기 골라왔습니다. 예. 자. 다음번에는 저기 발모제 얘기할 거예요. 발모제 좋습니다.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 첫 시간 제빵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알뜰하고 스마트한 애청자 여러분이 현명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구성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까지 우석훈의 쇼핑 리스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정말 아픈 농민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맞은가? 식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불안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업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야 할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이나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그 직원들은 20년 전에 과연 그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러 가면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밥 한 공기의 쌀값은 70원에 불과합니다. 껌 한 개피 값도 안 되는데요.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농민 320만 중에 20%가 기초수급을 받아야만 생활할 정도인 그 극비대 생활, 이런 생활로 몰려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의 농촌의 현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부 당국자들이 통계청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방송된 내용들입니다. 과연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나요? 낙곱살 호미 1회, 오늘은 농업 얘기 그리고 6차 산업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농사짓고 카페도 운영하고 직접 느껴보면은 농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
주변 농산물들이 아까 우리 용띠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 메이드 인 코리아긴 한데 예. 메이드 바이 러시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손이 없으니까. 코리아에서는 만드는데 예. 만든 사람을 보면 다른 러시안이다. 사람이 대신 농업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뭐 러시아 아까 뭐 우크라이나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분들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분들이 거의 뭐 아까 다국적 얘기도 했지만 네. 이 농촌 마을이 작은 지구촌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 안 통해서 에피소드도 많다고 또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예. 서로 같이 얘기를 해서 한국말이 짧으니까 예.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화기를 예.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빨리 좀 뛰어와서 예. 이렇게 나한테 전달을 해다오. 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전화 왔는데 예. 계속 마담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 그래서 예. 가서 보니까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마담 빨리 뛰어와서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제자리에서 뛰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죠. 발을 동동. 사과를 반을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예. 반만 좀 밖에다 내놔라. 예. 그랬더니 반을 똑같이 잘라서 예. 반은 냉장고에 넣고 반은 여기다 넣고 뭐 이런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손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마을운동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2의 새마을운동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제3세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요거 좀 배워가자 이런 붐이 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새마을운동이 우리 농촌에 남긴 건 뭘까? 요즘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하여간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 최근에 만났더니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새마을이 뭔데 예. 한국 정부 사람 만날 때마다 예. 이 외국인 주재 외교관들이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맥락상으로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녹색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녹색혁명은 농약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다가 농약을 많이 쓰게 되는 그게 새마을운동의 이제 역사상 한 가지라고 이제 보고요. 생산량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60년대에 한국이 제일 먼저 했던 산업이 화학산업인데요. 화학산업이 요즘 생각하는 중화학공업이 이게 아니고 비료산업인 거거든요. 그게 새마을운동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업화 산업, 그러니까 공업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서울이나 이런 그러니까 구로공단이나 공업지구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농촌 해체 작업이죠. 그걸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를 쓰니까 더 이상 농촌엔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 실업자를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서 옛날 말로 하면은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단 만든 게 새마을운동이라고 역사적인 시각은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해석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가 해체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죠. 농촌이 이렇게 된 게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면서 경쟁력 키울 생각 안 하고 맨날 날로 얻어먹은 탓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 그거는 모피아들이 하는 얘기죠. 아 그래? 네. 그걸 모피아들이 농민들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부 농민들 중에서 지도자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챙긴 거는 사실이지만 모든 농민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수혜받은 거는 실제로 5%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박근혜 찍어줘요, 사실. 근데 이래서 우리나라 농업은 안 되니까 농민들이 얘기를 듣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모피아들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봐. 이제 호주 FTA가 타결됐어? 아니 또 호주 FTA도 있었어요? 호주 있어. 얼마 전에 한호주. 호주 농산물 수입이 70% 정도 늘어날 거다 얘기. 한중 FTA도 한다 이런 얘기 있고.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기업형으로 가는 거 이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장이 열려버리면 우리 경쟁력 부분에서 기업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이런 거죠. 농민들이 계속 주니까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가게 할 거냐.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고민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거는 청년 농업 직불금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해요. 일부는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농촌에 오는 것보다는 청년이 오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20, 30대에 와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업이 더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청년 농업 직불금이라는 걸 해서 보통 유럽은 35세에서 40세 사이로 잘라요. 일본은 조금 이상해서 45세까지 해요. 들어오면은 뭐 5년에서 10년 동안 월급 형태로 2,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은 청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첨단 농업 정책인데요. 우리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할아버지들만 농사를 짓다 보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럼 그 땅을 기업한테 넘기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우띠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누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 아닐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근데 이거 심지어 CBS가 뉴스를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1심, 2심 너 재판에서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이게 있어? 정부가 가려는 농업 정책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쯤이면은 그러니까 농업 직불금이라서 논이나 이런 데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외국에서 생긴 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을 받아요. 지금 대도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난리가 난 게요. 여왕도 직불금을 탄 거예요. 왜냐면 이 왕궁이 땅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하고 심지어 여왕까지 이 직불금을 타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제도상으로는 그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안 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타서 먹었어요, 여왕님이? 직불금을? 하여간 여왕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왔구나. 직불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농민들한테 주자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줄이고 청년 농업 직불금이나 이런 다른 형태 지금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농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20, 30대가 귀농하고 그 사람들이 자식도 낳고 행복할 수 있는 거냐라는 논의를 지금 막 해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띠리가 그랬잖아. 농업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월급 받는 농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간 농민제 같은 거는 이제 좌파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청년 농업 직불금도 월급처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 같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그 지자체나 혹은 그쪽 단체에서 책임지고 사면은 계속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도 월급제 비슷하게 되거든요. 방법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첨단 방식은 6차 산업을 통한 기업화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재벌 대기업들이 그 농촌의 농업이 코딱지만한 거 이런 거 먹으려고 뛰어들까? 땅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땅을. 농산물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 웃긴 건데요. 우리가 논이 있고 밭이 있으면은 원래 좋은 땅이 논이 되고 경사지고 흙진 좀 안 좋은 땅을 밭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논이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이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지. 왜냐면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밭은 안 좋은 땅이니까 거기 몇 년만 농사를 포기하면은 막 황폐해지잖아요. 그럼 나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골프장을 놓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도로를 하나 빼잖아요. 그럼 맹지에서 도로 인접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10배쯤 돈이 뛰거든요. 근데 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이 훨씬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치도 비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라 하면은 논이 아니고 밭이나 짜투리 땅 같은 거 막 사다 모으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업 도시 한다 그러면서 확 바꾸겠죠. 그러니까 선띠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새만금 거기도 아마 그런 식이었지. 처음에 뭐 개척한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뭐 카지노를 한다, 뭘 만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간척 사업 한다고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거기다가 벼농사 짓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안범이라고 불렀죠, 그걸. 국가의 보안 같은 거라. 근데 그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그 엄청난 땅을 메워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사실은 이게 해서는 원래는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해놓고 나서 그게 엄청난 세금을 꼬라박고 나서는 이게 지금까지 돈 꼬라박은 게 아까우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논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간척 사업을 위한 간척 사업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재벌들 땅 만들어준 효과? 그게 그렇게 하면서 건설업체들. 물 뺀 거. 그렇죠. 건설업체들 사업 엄청 만들어준 거. 뭐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죠. 농업기반공사. 지금 한국농업공사. 그렇죠. 농촌공사. 그렇게 뭐 일거리 만들어준 거.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결말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대기업들이 뭐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에는 작은 코딱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농촌에 들어간 보조금 규모가요. 몇십조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농민들한테 정말 돌아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냥 이 사업을, 농사를 좀 크게 짓는다는 분들, 시설 사업하는 사람들, 시설 사업비를 이렇게 주고, 융자해주고, 그게 도로 놔준다, 농로 이렇게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다 그걸 반듯반듯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마을 같은 데도 가보면 진짜 고향 이야기 많이 하네요, 오늘. 경산. 산 자락인데, 거기까지 다 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산길이고, 농길이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라기보다는 토건업자들한테 가는 거고, 아까 농촌 체험마을, 관광마을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서 하는 게 결국은 대기업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중간에 그냥 업자들한테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그냥 팔지 않고 가공해서 파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농민 비율이 1%도 안 되는데 가공까지 합치면 농업 관련된 게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뭔가 이를테면 된장이라도 만들어서 팔고 콩을 재배해서 그런 두부를 만든다거나 또 일본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공적일 수 있는데 돈을 어디 줘야 되냐 그러면은 그런 가공품을 개발하는 데 줘야죠. 그렇지. 근데 그 가공품을 개발할 거를 놓는 창고에 두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농민들이 모아도 되고 나중에 지원해도 되는데 일단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를 만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주면은 몇 억만 줘도 농민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큰 공장에 주겠다 그러면은 100억을 줘도 몇 놈만 가지고 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있는 거를 더 쪼개서 작게 유연한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제가 찬성하죠. 근데 100억 이상 되는 사람만 와라 그러면은 올 데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농민 단위에서의 일단 무슨 간장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동네 술 만들기 이런 데는 100억 안 되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지역에 있는 나쁜 놈들이란데 그런 데로 갈 거라니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요, 말은 농업 경쟁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기존 농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었어요, 한마디로. 너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방통이 걸린다. 나도 한번 걸려보자. 우리 농촌의 문제는 정말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고 해법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확실한 대안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띨띠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속지마 적지는 졸지마 격제는 속지마 속지마 10원짜리 하나에도 쉽게 열리지 않는 알뜰한 지갑. 하지만 알고 보면 어이없이 털리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네, 이런 새 코너를 또 만들어봤습니다. 제목 직이죠. 네, 사실 요즘 10원짜리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공중전화 걸고 애인들한테 이게 걸라고 그냥 툭 떨어지면 다시 놓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가지고 다녔던 건데 이제 휴대폰 쓰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 10원짜리에 우리 선띠리가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작가가 낸 제목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선띠리가 이거 싫다고 그랬대요. 선대인의 안 졸리나 졸리. 이게 괜찮은데 이걸 싫다고 그래서 그냥 선띠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요 전세 월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뭐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이 낙고살 청취자들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분들은 이제 집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서울은 이미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예, 일단 추세는 그런데요. 네. 그렇다고 전세 절대량이 지금 줄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매가 준 거거든요. 매매 거래량은 줄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매매로 있던 게 전세로 조금 이동했고 전세로 있던 게 다시 월세로 좀 가고 그래서 근데 월세의 비중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죠. 매매는 줄은 거고 대신 이제 전세 비중은 비중상으로는 좀 줄었는데 전세를 이제 찾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뭐 대체로 그러니까 그 상태인 그대로인 건수가 같다 이거죠. 건수는 같죠 지금. 정부에서 엄청 싼 대출 광고 같은 거 하고 있잖아. 상품도 내놓고. 네, 저는 참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렇게 이런 데는 머리 진짜 잘 돌리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창조 경제를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인데 1%대 초저금리 손익 공유형 또는 수익 공유형 몰기지 제도라고 그래서 이름만 해도 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말 그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정부가 1%대로 빌려주는데 이건 이제 수익을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반반씩 나눠 먹자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손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익뿐만 아니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반띵하자. 어쨌든 빚을 내라. 그렇죠. 그래서 빚 내서 집 최대한 사라. 빚 싸게 내게 해줄 테니까 집 사라. 지하철 광고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셋집 알아보던 아내 우리 집 사자고 합니다. 하고 이제 싼 퍼센테이지를 밑에 해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네. 보금자리론 이렇게. 아니 디딤돌이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저게 디딤돌이 동아줄 얘기할게요. 썩은 동아줄이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을 밟았는데 그게 버텨야지. 그거 빠지면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하철 다니면서 이제 역사에서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광고인데요. 그 우띠리 형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디딤돌이 무슨 디딤돌이냐?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아니고요. 하우스푸어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주택담보대출 중에요. 가장 부채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부채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이겁니다, 이거. 근데 봐봐. 월세로 계속 달달이 얼마씩 내. 그건 없어지는 돈이잖아.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요거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게 이제 보통 대출을 해줄 때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을 일정 수준으로 묶잖아요. 그걸 이제 LTV라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한 60% 넘으면 고부채 가구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 대출은요, 70% 넘어가는 대출도 많아요. 그리고 60% 이상 고부채 가구의 비중이 이 대출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싼 서민 대출이라고 그러면서 소득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싸게 준다고, 싼 이자로 빌려준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소득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리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아니고요. 진짜 하우스푸어로 건너가기 그러니까 무리하게 빌려준다는 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소득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보세요. 70%를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이 사람이 한 3억 5천에 빌렸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 한 3억으로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깡통이 됐잖아요. 근데 빚은 그대로 있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특히 소득이 잘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싼 이자라고는 하더라도 한 2억씩 빌렸다고 그러면 이거 대출 감당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럼 신용부장자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신용이 좋은 사람을 프라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프라임 모기지론인데 신용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져서 전 세계에 터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한국판 서브프라임이죠. 충분히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서브프라임한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기준을 정해서 서민들한테 싸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이렇게 대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대출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규제를 확 풀어놓은 거예요, 기준을. 이런 식의 지금 정책 또 이런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이거죠. 김영민이 화병 날만 해요, 진짜. 화병 나서 다. 아니, 내 얘기는 월세로 계속해서 비싼 돈을 내면 그건 까져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월세로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내 매달.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건데 만약에 빚을 70%를 지더라도 그 월세가 세이브돼. 저기서 돈 빌려줘. 그럼 그 이자를 계속 은행에다가 30만 원만 내면은 그게 내 집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나마 좀 돈이 된다면 전세를 살죠. 왜 월세라는 게 지금 누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달이 막 한 50만 원씩 60만 원씩 내. 그 돈이 아깝잖아요, 사실.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면 이자로 사실은 한 몇 퍼센트, 2%, 3%? 전세로 살면 한 3, 4%? 월세로 살면 한 5, 6% 정도 이렇게 월세, 그러니까 금리로 따지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이 비싼 돈을 월세를 내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아깝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돈을 많이 소득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는 게 나을지도 그래서 차라리 모른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내서 이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리하게 빚을 내야 돼요. 보통 1, 2억씩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깡통주택이 될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을 거의 제대로 못 갚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자체로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바에야 굳이 이제 조금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거면 차라리 전세 대출을 받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근데 전세 대출도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전세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순식간에 역전세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돈이 묶인다. 그게 두렵기는 하지. 보증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라는 게 월세 비용이 좀 저렴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죠. 근데 요새 누나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이제 전월세 얻는 그 거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를 하더라. 그건요. 이건 전문 용어로 진짜 개뻥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또 하나하나 팩트를 다 점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조금만 해줘. 졸렸다 벌써. 재밌죠 지금? 네.
형님 말은 무시하겠어, 내가. 박수, 자. 이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라디오로도 다 전해야 되는데. 어쩐지 아까 선대인하고 같이 들어오시더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거래량이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택 거래, 전월세 거래도 이제 계절성을 조금씩 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철에 조금 많이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지난해 1월하고 딱 비교해서 전세 거래가 조금 한 4%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그죠? 그래서 전세 거래가 줄었으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징후가 나타나니까 곧 전세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세가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가 틀렸고, 두 번째, 지난해 1월하고 비교하면 한 4% 줄었는데 2해 전, 그러니까 2해 전인 2012년 1월하고 비교하니까요, 한 30% 거래가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 계산법대로 하면 4% 줄어든 건 줄어든 건데 30%, 40% 늘어난 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정부 주장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월세가 가계소득에 비해서 지금 비싼 거지. 상대적으로 비싸죠. 이게 부담스럽지, 이게. 네. 우리는 왜 비싸지, 월세라는 게? 우리나라요?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다 집값의 함수잖아요. 집값이 오르면은 월세, 전세 다 올라가게 돼 있죠. 집값이 오르면.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월세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내려가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전세 다 올린 거죠.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한국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도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 소득에 따라서 월세의 뭐 절반, 40%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전세에 보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막 도입하는데 규모도 작고 돈도 적잖아요. 그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월세 너무 힘든 건데요. 이게 정상화되면은 이렇든 자기 소득이 연간 1,000이다, 2,000이다 그러면은 뭐 2,000인 사람은 50%까지 월세 보조해주겠다. 그다음에 자식 둘인 사람은 뭐 80%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월세 보조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월세 바우처라고 하거든요. 그 돈을 키워서 보조가 들어가면 서민들도 가능한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월세 지원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을 빼다가 집 사는 데 처받고 있으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힘든 거죠.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근데 이거 제 코너 아닌가요? 형님이 다 해. 나 10원짜리 경제 안 해, 이거. 야, 너 뺏기면 안 돼. 네가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졸리게 하는 순간, 윗디리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재미없기로서니까. 아니, 우리 광고 받아야 돼요, 지금. 나도 잠깐 잊고 있어서 네 코너인지를. 근데 나도 들으면서, 형님이 설명을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선디리한테 기회를 주자. 이렇게 좀 더 참고 월세로 가겠다. 뭐 저렴한 월세를 뭐 찾는 어떤 방법이랄지 주의할 점? 뭐 요런 팁을 하나 준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 월세가 지금 비싸긴 한데요.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약간 다행스러운 흐름인데 월세 강남에서 월세는요. 딴 데보다 낫대요. 그래요? 강남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월세라면은. 일단 뭐 아파트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 차익을 노린 투자였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 시대가 저물면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익형 부동산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인 가구들 대상으로 해서 세 놓는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인 가구들 사실 소득이 뭐 평균 소득이 한 4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돈 좀 먹어보겠다고 오피스텔이니 막 그런 연립주택이 막 지어대니까 그게 공급 과잉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월세율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월세를 얻는 입장에서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용 가치를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막 외곽에 이렇게 간다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생활하는 반경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든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든지 생활의 편리를 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는 고르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월세가 싸다 이것만 고르시는 건 어찌 보면 그거 자체로는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데 전체로 보면 오히려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세라고는 하지만 사실 보증금을 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좀 큰 목돈으로 안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인의 재무 상태를 가능하면 잘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들어가면 건재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건물 전체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요. 그 다른 사람들 뭐 이웃의 사람들 포함해서 이렇게 이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인사를 얘기를. 나누시면서 미리 이제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제 재산 상황을 갖고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등기부등본 꼭 떼봐야겠네. 등기부등본은 꼭 떼봐야 되고요. 그 뭐 거기에 사채가 있고 막 그럼요. 이런저런 대출이 껴 있고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 그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렇게 압류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세금 제도를 안 낸 경우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힌트를 잡으실 필요가 그러면 있고. 내 보증금이 뜯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재무 상황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유지 관리가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세라는 것은 사실 집주인이 그냥 뭐 선심 쓰듯이 세나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세 들어갈 때는 뭐 그냥 대충 데이스도 이렇게 들어가 살고 이러는데 월세는 철저하게 수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달이 그 이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깨끗하게 안 돼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이렇게 조금 생활해보면 막 어디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조금 뭐 지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좀 싸게 준다라고 해서 덜컥 들어갔는데 이 생활하면서 되게 불편을 겪을 수가 똥이 있거든요. 안 내려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사실 그걸 내가 그렇지 그랬지 내가. 저지.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오늘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첫 시간이었는데 이거 잘 들으시면은 10원이 뭡니까? 예, 10만 원, 100만 원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듣다가 자지만 않으시면요. 예, 그래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1회. 오늘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우리 농업에 맞는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옷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현황이요. 한국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작지가 1헥타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3,000 몇백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6헥타르를 하는 농민 2만 명을 만들겠다고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0평인데 18,000평이면 대농이에요. 그러니까 철원이나 이런 데서 트랙터를 크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고 평균적으로 3,000평 조금 넘거든요. 소농이죠. 근데 이거를 기계농으로 하면은 어렵고 만약에 유기농이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유기농으로 하면은 2,000평 조금 넘게 하는 게 한계예요. 아우. 그 이상 하면 힘들어서 엄청나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혹은 친환경 농업 같은 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렇지 않은 걸 조금씩 더 해서 일단 3,000평, 3,500평 정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뜯기지 않고 연소득이 한 3,000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요. 이게 로컬 푸드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데 떠넘기지 않고 학교랑 연간 계약해서 계약 재배를 한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직접. 군대 근처에 있는 데는 군대도 군인들도 좋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조금 거기에 식비를 늘려가지고서 군부대 근처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그러면 공장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움직여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서 크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한 3,000에서 4,000평 정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되게 만드는 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는데요. 모피아드는 그거를 2만 평, 3만 평을 늘려서 나머지 사람들은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6차 어쩌고 하면서 기업농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체가 살면서 시민들이 연계해서 시민 참여 농업으로 가면은 지금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근데 거예요. 이게 걱정되는 게 FTA도 있고 뭐 저렴한 수입 농산물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로컬푸드 로컬푸드 농촌 얘기를 하는 게요. 이렇다면 마일리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오는 동안에 몇 마일 왔냐. 홈이 앞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1마일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에서 오면 여기 벌써 40마일 그렇죠. 칠레에서 오는 홍어 뭐 이런 거. 수천 마일, 수만 마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걸 먹는다는 단순한 의미보다 그렇게 해야 FTA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줄여서 먹는다라는 그래서 FTA 이후에 새로운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노님 지금 첨단에 와 있는 거죠. 그 마일리지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도 좋죠. 이게 마일리지 높아지면은 이를테면 연료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먹으면은 신선하고 제철 음식이고 동시에 왜 이 사람들 걸 먹는지에 대한 제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유기농 친환경 하면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유기농 하면은 유기농이 일단 붙으면 비싸지거든. 근데 이제 그야말로 돈이 없는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서민들로서 유기농만 또는 좋은 것만 골라 먹어라. 쌀도 엄청나게 비싸요. 유기농 하면은. 근데 그게 배부른 소리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중간에 유통 단계를 떼면요. 중간에 생업이나 내지는 뭐 관련된 농업조합이 있다. 내지는 허비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몇 단계 안 돼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최근에 이게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는 별로 없고 비싸지기만 하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하면은 연간 1년에 한 번 딱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올 때 오히려 그 유기농이 마트 거보다 싸요. 그러니까 단계를 줄이고 계약 재배를 하면은 농민들은 얼마 소득이 올지 아니까 월급처럼 돼서 좋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서 직접 먹으면요 1년 내내 폭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그러니까 지금 호미도 로컬푸드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단계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줄이고 소농들하고 직접 징검다리가 돼주는 거거든. 네, 여기가. 그 단계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표준화돼 있지는 않지만 가격이 바뀌지 않으니까 연간 따져보면은 비싸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파동 날 때 생협은 오히려 쌀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지. 파동 날 때는 오히려. 뭐가 없다 그러면 그때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생협은 일정한 양이 계속 나오니까 파동 안 나고 예를 들어서 배추를 막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작년에 배추 그 김장할 무렵에 배추 값이 막 엄청 떨어져서 배추밭 다 갈아엎었거든. 네. 그럴 땐 억울할 거 아니야. 계약 재배해가지고 아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죠. 소비자들이. 아 그때는 단계 같은 거로 이미 많이 돼 있고 시민들이 농업을 지키겠다는 약간의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1년 내내 해보면은 기후가 좋을 때가 별로 없고 맞아. 계속 나쁘니까 평균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이득을 봐요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어느 때 있잖아요. 열무 농사, 열무가 엄청 비싸질 때가 있어. 반드시 비싸진다는 거야.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럴 때 우리가 딱 그 밭에서 1년에 뭐 나는 거 알면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계약 재배를 하면 그때 비싸졌을 때 싸게 먹을 수 있고 파동 안 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 싸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농민들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줘요. 그래서 그 싼 가격이지만 손해 별로 안 보게 뭐 배추를 때면은 10개 시켰는데 30톤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로컬 푸드 중심 농업, 이게 기업형 글로벌 푸드를 이길 수 있을지, 우리 선띠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로컬 푸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가장 신선하고, 우리 몸에 잘 맞고, 건강하고, 물론 좀 비쌀 수 있지만, 그거는 그만큼 건강한 식재료를, 음식을 우리가 그게 상응하는 가치를 먹는 것이 그런 뿐이지 비싼 게 돼. 아니에요.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저는 농업 인턴제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지금 사실은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리고 농업이라 그러면 왠지 낙후된 산업, 이렇게 이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다 이제 그냥 도시에서 기업에 취직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농촌에서도 꽤 고소득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도 어찌 보면 막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철야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잘 없고, 일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잘만 이렇게 좀 이 관리를 하면 큰 부담 안 들이고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접근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맞아. 시골에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남으셔서 이렇게 농사 짓는 곳, 이런 느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농업 보조금 그거 토큰업자들한테 하고 기업들한테 이렇게, 또는 줄반장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주는 그런 보조금 줄 바에야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대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농업 인턴제 형식으로 유급 인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지금 이제 농촌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농촌 지도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사실 어쨌거나 현장 밀착형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아이디어들, 그 기술들을 농업 기술 벤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모님 세대들이, 농촌에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못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팔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덧붙여서 며칠 전에 제가 죽총각을 하는 명 만났었습니다. 죽총각? 죽총각. 죽총각. 예. 죽집을 운영을 하다가 망한 친구예요. 죽집을. 그래서 죽총각이고 총각이 아주. 죽부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죽총각이에요. 죽총각. 광화문에서 죽집을 했었대요. 근데 진짜 죽 같더래요. 안 팔려가지고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양념 없이 죽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왜 양념 없이 죽을 써주냐 그랬더니 우리 애기 이유식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네 할머니들한테 월급을 주고 조그맣게 공장을 만들어서 제철 유기농
제철 유기농이 뭐 아무것도 아니더래. 할머니들이 그냥 먹으려고 밭에서 키우는 거. 시금치 키우면 그게 시금치 제철이고 뭐 무 키우면 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죽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조그만 유리병에다가 애기 이유식으로 양념 없이. 예. 그게 대박이 난 거 아니야. 1년에 막 몇 억씩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가치로 보면 대단한 거지. 할머니들도 월급 받으시니까 좋고. 예. 그럼요.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우띠리 형님이 한번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려면요, 결국 그게 교육과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골로 또는 농촌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어떡하지? 아이들.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나? 맞아. 뭐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한 점수 따기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 지역에 아주 이제 그 특성을 살린 그런 초등학교들은 또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저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문분들이 와서 아이들 주변 그 근처 학교에 보내면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계속 조금만 숫자 줄어들면 폐교시키는 분위기로 가면 이건 방법이 없죠. 자, 우띠리가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우리 정부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요? 호미로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농업과 관련해서 제일 충격적이고 감명 깊게 본 게 초등학교에서 농업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우리 식으로 치면은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키운 상추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급식을 바로 주더라고요. 그걸로 자기들이 키워서. 그러면서 잘난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자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좋다고 하고 교육 쪽에서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학부형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반대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기가 혹시라도 농업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직성이라,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생각해서 농부가 될까봐 농사 짓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아니, 그럼 화생방 교육 시키는 엄마들은 뭐 거기 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애가 양평에 초등학교 다닐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네. 닭을 애들이 다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토마토, 감자 같은 걸 이제 밭에 심어서 이렇게 수확하고 이러는데, 그건 그냥 애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심성이 더 그렇죠. 좋아지지. 애들이 이렇게 자연과 스트레스를 접하면서. 풀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지. 그래서 이게 농업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사실은 그때 소근육도 많이 쓰게 돼요, 농업을 하면은. 그리고 기능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거든요. 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최고일 때. 그래서 매스성 그러면 수학 잘하는 애 그러는데 벌써 5, 6년 전부터 미국도 그린 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예를 잘하고 뭘 잘 키우는 애가 초등학교 내에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농업 영웅을 만드는 게 생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면서 동시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농업 교육 자, 오늘 누나는 홈이 1회로 시작한 김에 클로징은 좀 깔때기 클로징으로 해보려고. 오늘 누님의 그 명저인 웃기고 자빠졌네. 요걸 참 감동 깊게 읽은 우리 작가가 거기서 몇 구절을 뽑아왔어요. 우리 동네 고깃집에 갔을 때 이제 거기 형제들이 같이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때 얘기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 작은 형님이 불판을 갈아주러 왔다가 큰 형이 직접 농사지은 양파며 마늘은 다 맛있다면서 자기는 안 주고 귀한 손님한테만 준다고 눈을 흘긴다. 다들 크고 잘생긴 것만 찾는데 사실은 작고 못난 게 이게 농약 안 치고 먹으려고 키운 거라 더 맛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작고 못생긴 게 실제로 먹어보면은 정말 한국의 맛이에요. 더 깔끔하고 맛있고 단단해요. 요즘 우리 농촌도 이게 비슷하지 않나. 6차 산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크고 잘생긴 농업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진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건가? 우리 밥상을 살리는 건가? 자그맣고 어쩌면 볼품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소박한 농민의 마음, 그리고 농촌의 공동체,
기업하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농촌이 아니라 농민의 마음과 공동체가 경쟁력인 우리 밥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카페 호미가 들썩일 정도로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서럽지마!